자, 봅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이냐면은요. 개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조선 또는 대한제국에 와서 어떻게 경제적인 이권들을 뺏어갔는지, 경제적인 침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개항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니까 기말고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를까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하고 이번 시간 내용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칠판 나오려나? 네. 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누구에 의해서 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일본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조선이 개항이 이루어졌고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후에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일본까지 나오나요? 네. 자, 그러다가 조선 정부가 추진하는 근대적인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1882년에 99인들의 반란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임오군란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나요? 청나라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후에 1894년으로 가게 되면은요, 조선 정부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외국 세력들의 경제적인 침투 이런 것들에 맞서서 농민들이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던 두 나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청일전쟁이었어요. 그죠? 자, 청일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를 하였나요? 그렇죠. 일본이 승리를 하였고 이를 계기로 청나라는 조선 땅에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랴오퉁반도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세 나라가 막았어요. 어디였나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였어. 그치? 자, 그래서 이후에 고종이 이제는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힘을 빌려야 되겠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러시아가 조선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역시 기억을 잘 하고 있네요. 자, 일본은 러시아를 조선 땅에서 몰아내고 싶었는데 몰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대신에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세력을 제거하려 하죠. 그러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을미사변이 1895년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생명을 위협에 느꼈던 고종의 경우에는 어디로 도망을 가나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후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대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잠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독립협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민중 기반의 근대화 같은 것들을 시도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 정부의 경우에도요, 고종의 경우에는 자주적인 근대적 독립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해요.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나요?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대한제국 시기에 이루어졌었던 개혁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웠죠?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해서 광무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이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은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04년에서 1905년까지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나요? 그렇죠.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던 다른 경제국들을 모두 제거하고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상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권을 박탈했어요. 무슨 조약을 맺었나요? 그렇죠.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1910년 결국에는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기말고사 보기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침투하고 또 권리들을 뺏어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요.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에 딸리 여러 가지 부속 조약들이 체결이 됩니다. 조일 무역 규칙이라든지 조일 수요 조규, 부록 같은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느냐?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부산과 인천, 원산 세 군데를 개항을 하였고요. 영사재판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일본인이 조선에 왔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조선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외교관 영사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 그게 바로 영사재판권이었어요. 이것을 왜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조선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넣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조일무역규칙에서는요, 관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게 물건을 사고 팔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무관세 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항세, 항구를 이용하는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리고 조선에서 곡물을 자유롭게 수출해 갈 수 있는, 수입해 갈 수 있는 권리 또한 얻어낸 것이 조일무역규칙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1876년에 조일수어조규 부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자,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 설정이 되었냐면은 거류지 또는 조계라고 불리는 지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류지라고 불렀고 청나라 사람들은 조계라고 불렀는데 둘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거류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외국인이 입법, 사법, 행정, 경찰을 관리하는 거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법의 통치에 적용을 받는 지역, 받지 않는 지역? 받지 않는 지역인 거예요. 그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마치 거기가 외국인 것처럼 조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규칙과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지역을 일컬어 거류지 또는 조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안에 무엇을 설정해 준 것이다? 일부 외국 땅을 설정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류지 또는 조계가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거류지를 설정할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조일수호 조규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에서는 일본의 화폐를 이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얻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76년에 이러한 조약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후에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서 어떠한 활동이 가능해졌느냐? 자, 당시 거류지의 경우에는요, 개항장 10리 이내로 그 구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 같은 개항장에서 10리 사방 10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대략 40km 정도 안이 이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류지로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조선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사재판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역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 무관세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일본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게 무역하는 것 또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1876년에 맺어진 이 조약들의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조약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네, 에이스들만 남으니까 훨씬 더 수업하기가 좋네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무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팔았느냐? 영국산 면직물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을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기계와 공장이 바로 면직물을 만드는 기계와 공장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질이 좋은 면직물들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역시 근대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영국만큼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을 사와서 조선에다가 팔았던 겁니다. 다만 일본 상인들은 어디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거류지, 그렇죠. 대항장 심리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었어. 따라서 이 일본 상인들이 가져온 영국산 면직물들은 누가 사게 되느냐? 이 거류지에 온 객주를 비롯한 조선의 기존에 있었던 도매 상인들, 중간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본 상인들로부터 영국산 면직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항장 밖에 있는 조선 시장에 가서 조선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국산 면직물들을 판매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 중간 상인들이 조선 시장에서 일본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쌀이나 콩, 소, 가죽 이런 것들을 사다가 이 거류지 안에 와서 일본 상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시기에 이루어진 무역은 그래서 거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무슨 무역이라고 부른다?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거류지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영국산 면직물 잘 팔렸을까요? 네, 무지 잘 팔렸어요. 값싸고 질이 좋으니까 잘 팔렸어요. 자, 그래서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판매했던 객주를 비롯한 조선의 중간 상인들, 이 거류지 무역의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상인들이 워낙 많은 쌀을 사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쌀을 팔았던 조선의 일부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쌀 수출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느냐? 워낙 많은 쌀을 사가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먹을 쌀이 그죠, 부족해지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쌀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쌀값이 비싸지게 돼요. 그러면서 쌀을 사 먹어야 되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도 생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영국산 면직물이 판매가 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거 뭔 소리지?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농민들의 경우에는 부녀자들이 집에서 손으로 만든 면직물들이 중요한 부수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외국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값싸고 질 좋은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왔어요. 그죠?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에다 뭘 붙여야 돼? 관세를 붙여서 값이라도 높여서 시장에서 좀 덜 팔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산 면직물이 값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잘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에서 면직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일본은 그들의 산업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죠. 왜 그렇죠? 그렇죠. 산업이 발달하려면 기업이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기업이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돼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줘야죠. 그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줘야 되나요?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돼요. 그죠? 그들이 먹고 살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쌀을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쌀값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다? 낮출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조선에서 많은 양의 쌀을 사와서 일본에서 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는 쌀값을 낮춤으로써 임금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올리면서 일본의 산업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러한 것들이 거류지 무역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어려울 건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1882년 이후로 가게 되면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모군란은 청나라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가 조선에게 요구해서 어떤 조약을 맺느냐? 이른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돼요. 배웠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상민, 장사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수륙, 육지와 그리고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 것과 관련된 장정, 조약이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에서 청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선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얻어가느냐? 이른바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갑니다. 내지, 육지 안으로 들어와서 통상,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으니 그게 바로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권리를 요구했을까? 일본 상인들은 어디에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거류지에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보다 늦게 들어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려면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면은 청나라 상인들이 중간 상인을 안 거치고 조선인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내지 통상권을 얻어낸 것이고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전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의 경우에는 양화진, 한성같이 서울에 직접 가게를 열어서 점포를 개설을 해서 조선인 소비자들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일본 상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겠지, 그지? 일본 상인들도 뭘 갖고 싶었을까? 내지 통상권을 갖고 싶었겠지, 그지? 자, 그런데 조선도 이때 당시쯤 오게 되면은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또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쌀을 사가도록 놔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재협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고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싶었던 조선 정부, 그리고 내지 통상권을 얻고 싶었던 일본 사이에서 조약이 새롭게 맺어지게 되죠.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조약이 맺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에서 조선은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었고요. 방공령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 막을 방자에 곡식 곡자에 명령할 때 명자여. 일본 상인이 곡식을 수입해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 그게 바로 방공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얻어낸 대가로 일본에게는 무엇을 주었느냐? 최혜국 대우를 주었어요. 최혜국 대우, 배운 기억나나요? 네, 가장 혜택받는 나라에 대우를 해준다는 거였어요. 그지?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리를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일본에게도 똑같이 줘야 되는 게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얻음으로써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엇? 내지 통상권을 1883년에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역의 양상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는 청나라 상인들이나 일본 상인들이나 조선의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선 시장에다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겠죠. 자, 이 시기에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 모두 당시에 잘 팔렸었던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했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파는 영국산 면직물이 조금 더 값이 쌌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는 한 2단계, 3단계,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청나라는 영국에서 다이렉트로 영국산 면직물들을 수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을 일본보다 좀 더 싸게 수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컸습니다만은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쯤 가게 되면은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어떤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역 경쟁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이 직접 조선 시장에 물건을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전까지 이익을 올리고 있었던 시전 상인이나 객주 같은 이러한 조선의 전통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들에게 밀려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무역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아관파천 이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알다시피 아관파천은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된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신이 보호해주고 있는 고종에게 내가 보호해주고 있는 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고 고종은 그러한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요구했던 많은 권리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광산 채굴권이나 철도, 전기, 전차와 관련된 이러한 권리들이 그 사례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도 그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얻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많은 권리들이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여러 강대국들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아관파천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외국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권들을 가지고 나름 근대적인 기업이나 회사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권리들을 전부 다 외국에게 넘겨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하는 데 큰 지장을 겪게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이 가져갔던 이 평안도에 있는 운산 금광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금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큰 이익을 올리기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혹시 금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니? 옛날 어르신들이 좀 이런 말 많이 쓰긴 하는데 금을 가지고 혹시 노다지란 말 못 들어봤어요? 와, 이거 완전 노다지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네, 이좀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금을 가지고 노다지라고도 부르시기도 해요. 어쩌다가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여기서 많은 양의 금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어난 조선인 인부들이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가 신기한 거야. 야, 이거 신기하다라고 해서 만져보려고 손을 갖다 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미국인 감독관이 훔쳐가려는 줄 알고 건드리지 마라고 영어로 한 거예요. No touch라고 이야기한 거죠. 잡으려고 했는데 미국인이 no touch라고 하는 거야. 아, 쟤네들 이거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나. 이거 노다지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많은 이권들을 강대국들이 가져갔습니다만은 그 이권들 가운데 일본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 가져가야 돼 라고 했던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철도 부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철도 부설권을 독점하려고 해요. 왜 그랬느냐? 자, 철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도구죠.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게 바로 철도의 도입이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이 철도는 물건과 사람들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군대도 실어 나를 수 있고요. 일본이 수입해가고자 하는 곡식도 실어 나를 수 있고 일본이 조선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한다면은 철도는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인프라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침략의 도구로서 일본이 꼭 갖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철도 부설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본은 자신이 조선의 철도를 놓고 그 철도를 운영하는 권리를 갖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원래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그걸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놔요.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같은 경우에도요 1898년에 부설권을 얻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군사를 빠른 속도로 운반하고 군수물자를 수송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904년에 서둘러서 일본이 완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경의선 원래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이 경의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가 돈이 부족해서 이거 못하겠어 하고 대한제국에게 반환을 했는데 그것도 러일 전쟁 중에 대한제국에게 뺏어서 일본이 부설을 하고요. 경원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일 전쟁 과정에서 부설권을 얻어내고 1913년에 일본이 완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철도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일본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고 또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일본이 대한제국 혹은 조선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러일 전쟁을 즈음해서 일어났었던 재정과 금융에 대한 장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조선에 제1은행을 설치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에요. 제1은행이. 자, 제1은행은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은행이라서 제1은행입니다. 일본어로는 다이치칸 은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를 1878년에 조선의 그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1883년 앞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조선 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관세를 내야 되는 은행이 필요했어. 그리고 그 관세를 관리할 수 있는 은행도 필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조선에 있었던 유일한 은행이 뭐예요? 일본이 설치한 제1은행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은행이 조선 정부와 관세, 바다로부터 매기는 해관세를 취급할 수 있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정부의 돈 관리를 제1은행이 하나 둘씩 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특히 이 조선 또는 대한제국 정부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돈이 충분치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야 됐단 말이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선은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다? 은행, 제1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서 그들이 필요한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봅시다.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돈을 빌린 사람 중에 누구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나요? 빌려준 사람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조선 정부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제1은행 쪽에서는 너네가 이런 거 잘못해서 돈을 못 갚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또는 대한제국 정부에게 재정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제1은행이 점차 조선 정부 재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1은행이 나중에는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중앙은행, 그 나라의 화폐 유통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의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에 의해서 조선 대한제국의 재정이 하나둘씩 장악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제1은행은 조선의 국고금, 나랏돈을 이용을 해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의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경제적 침투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수능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고요. 매년 수능마다 문제 또는 지문으로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맺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의 외교와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 재정 고문으로는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한제국에 보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 화폐 정리 사업은 바로 그때 왔던 재정 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 사업이었느냐? 기존의 대한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백동화라든지 아니면 상평통보 같은 이런 오래된 화폐들을 이 일본의 제1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돈,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었어요. 나름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기존의 조선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화폐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위조 화폐나 저질 화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당백전 배운 기억나나요? 그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비용이 부족하니까 액면가의 100배가 되는 돈을 발행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또 갑신정변 일어나기 직전쯤에 개화정책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 오전이라고 해서 그죠? 액면가의 5배가 되는 돈을 발행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들 위조 지폐가 아니지. 위조 화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리를 조금만 써도 100배 또는 5배의 이익을 올리는 화폐가 유통되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익을 노리고 많은 위조 화폐 또는 이 액면가보다 훨씬 더 값이 덜 나가는 저질 화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시장 경제가 교란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은 나름 필요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자, 이 메가타 다네타로가 시행한 화폐 정리 사업 기존에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오면은 제1은행에서 발행한 제1은행권으로 바꾸어 주는 게 화폐 정리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당시 사용되고 있었던 백동화의 예를 들자면은요. 이 백동화 같은 경우에는 제1은행권이 발행했던 돈보다 가치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백동화 2개를 가져오면은 이 제1은행권 1개로 교환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메가타 다네타로의 경우에는요. 그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돈의 가치를 전부 다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백동화의 상태가 매우 좋으면은 갑종으로 분류를 했고요. 상태가 조금 안 좋아. 요거 위조 화폐이거나 아니면은 저질 화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을종으로 분류했고요.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병종으로 분류했습니다. 갑종에 해당할 경우에는요. 액면가 그대로 인정해서 2개 가져오면은 하나로 교환해줬어요. 하지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을종의 경우에는요. 5개를 가져와야 하나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아예 교환을 안 해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로 화폐를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돈을 바꾸지 못하거나 돈을 바꾸러 갔는데 자기의 재산이 엄청 줄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조선의 기존 화폐의 경우에는 을종이나 병종에 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아니면 지주 이런 사람들도 물론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죠? 돈 가지고 장사하는 상인들, 상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증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조선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일본 상인들도 일부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조만간 화폐 정리 사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합니다.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구화폐들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나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바꿔요. 그러면서 피해가 훨씬 더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상공업자들보다 훨씬 더 장사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제일은행권이 조선의 법화, 공식 화폐가 됨에 따라 제일은행이 일본의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화폐 정리 사업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를 통해서 식민 지배의 경제적인 기초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네, 아무리 에이스들만 남았다 해도 수업이 오랫동안 진행되니까 하나둘씩 쓰러지는 사람들이 보이긴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을사늑약 이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감부에서는 재정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세금 징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대한제국에는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항구가 필요하다. 의병을 진압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에게 더 많은 예산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그럴 만한 돈이 없었어요. 우리 돈 없어서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럼 우리가 돈 빌려줄게 해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요. 그래서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돈을 강제로 빌려줍니다. 차관을 강제로 도입을 하게 돼요. 얼마큼 빌려줬을까? 대한제국이 갚지 못할 만큼 빌려줘요. 1907년에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지고 있었던 빚은 총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06년에 대한제국이 거둬들였던 세금 수입은 1,319만 원이었어요.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네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라는 식으로 대한제국의 재정 운영을 일본 통감부가 하나 둘씩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대한제국의 재정 전체를 통감부가 장악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이 되려면은 일본에게 빚을 갚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게 진 빚을 국민들의 힘으로 갚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국채보상 운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사회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가? 네, 그러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은 대한제국 또는 조선에서 많은 토지를 약탈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일본 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발생했을까?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서 농사 지을 땅을 잃은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 내에 많게 되면 당연히 사회 불만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풀어주려면 그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땅을 줘야 돼요. 일자리를 줘야 돼요. 그죠? 그걸 어디서 찾은 거예요? 조선에서 찾은 거예요. 그죠? 일본에서 농사 지을 땅 없어? 조선으로 가. 거기서 우리가 땅 마련해 줄게.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전라도 등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많은 양의 토지를 사들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에는요. 철도가 필요하다, 군사적으로 필요한 땅이다 등등의 명목으로 국유지, 국가 소유의 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뭔 소리냐? 자, 지금 만약에 나라에서 철도를 놔야 된다던가 아니면 군사용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거나 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돌아서 가기도 하고 또는 그냥 뺏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기 사람 살고 있어. 근데 거기 철도 지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사요. 그렇지. 나라에서 돈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하잖아.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람이 살고 있거나 농사 짓고 있어 무시하고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도를 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대단한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나의 집, 나의 농지를 뺏어간 나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파괴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린다든지 가까이 때려 부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철도를 파괴한 혐의로 처형을 당하는 한국인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잖아요. 이런 사진들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자기의 집이나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지. 그래서 원한을 품고 그 철도를 파괴하려고 한 거야.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를 당해가지고 사형당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황무지 개간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농사 짓지 못하는 땅을 일본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하겠다. 대신에 그 땅을 가져갈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애국계몽 단체인 이 보안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그러한 요구를 철회시키는데 성공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외국인들의 토지 침탈이 심각해져서 광무개혁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불법화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런 법령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국가 소유의 땅이라든지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사들입니다. 자기가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을 일본에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몰락한 농민들 조선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팔거나 나누어 주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또는 한국인들에게 소작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이고요. 식민지 시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최대의 조선의 지주로 자리매김한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을 많이 빼앗겼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요, 철도와 마찬가지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파괴하려는 여러 차례 시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던 곳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이기도 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개항 이후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와서 어떠한 이익이 되는 권리들을 뺏어가고 경제적인 침투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경제적 침투에 맞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 자.